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두 영성가의 가르침, 헤세와 융, 지은이는 미구엘 세라노, 발행은 북유럽입니다. 헤세와 융은 저자 세라노가 노년의 헤르만 헤세와 칼 융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두 사람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1965년에 스페인어로 처음 출간된 이 책은 다음해 영어로 번역되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후 유럽 각국 언어로 출간되었습니다. 두 사람보다 40살 이상 어리지만 정신적으로 누구보다 깊게 그들과 교감했던 저자는 꼼꼼한 기록으로 두 지식인의 무르익은 지혜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닮은 꼴이었던 헤세와 융은 1917년에 처음 만나 깊게 교유했으며 서로의 작품과 학문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헤세는 심각한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앓았지만 융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을 삶의 의미이자 최종 목적지로 여겼던 두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 깨달은 바를 영적인 대화로 풀어냅니다. 젊은 청년 세라노와 두 사람은 수차례의 만남과 편지를 통해 사랑, 죽음, 자기 완성, 종교, 집단 무의식 등 인간과 세계에 관한 심원한 대화와 토론을 펼칩니다. 두 거장의 작품과 이론에 대한 생각을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 또한 이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인데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올바른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헤세와의 만남. 1961년 1월 22일 나는 몬타놀라에 있는 헤르만 헤세의 집을 방문했다. 우리는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창가에는 눈송이가 날렸지만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은 밝고 쾌청했다. 경치에 시선을 돌리다가 나는 식탁의 저쪽 끝에 앉아있는 헤세의 맑고 푸른 눈과 마주쳤다. 어떻게 제가 이런 행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멀리서 온 제가 어떻게 선생님과 한 식탁에 앉게 되었을까요? 겨울 햇살에 감싸인 채 헤세는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이곳에 오신 손님들은 꼭 만나야 할 사람들 뿐입니다. 비밀클럽 회원들이지요. 데미안. 1945년경에 나는 헤세의 작품을 처음 읽었다. 그때까지도 헤세는 칠레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소수의 독자들만이 그의 작품을 읽고 간간히 이야기할 뿐이었다. 1946년에 헤세가 노벨문학상을 받자 그의 작품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헤세의 작품은 몇몇 나라에서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예컨대 영어권에서는 그를 우울하고 재미없는 작가로 여겼다. 그것이 아직도 영어판 헤세 전집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에 나는 문학을 좋아하지만 헤세를 모르는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인기 있는 헤세의 작품 중 한두 권을 구하려고 런던을 며칠씩이나 헤맨 일이 있다. 반면 스페인어권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라서 헤세는 계속 많이 읽히고 있고 스페인과 남미의 젊은이들은 그를 일종의 예언가로 여기고 있다.
어느 멕시코 화가가 나에게 유리알 유의 음악 명인과 크네이트를 그린 그림의 컬러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 피아노 앞에 교사가 앉아 연주를 하고 있고 어린 크네이트가 바이올린을 함께 연주하는 그림이었다. 그 멕시코인은 유리알 유에 매료되어 이 그림을 그려서 해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이런 열정에 나는 너무나 동감한다. 중요한 책을 찾기 위해서라면 나는 오늘도 세계를 반바퀴 돌 수 있다. 책이 손안에 들어오기만 기다리면서 책을 찾지도 열심히 읽지도 않는 오늘날의 열이 없는 젊은이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책을 포기하느니 먹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나는 책을 빌리는 법이 거의 없다. 책이 온전히 내 것이기를 원하고 낮이고 밤이고 나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도 나름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책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딱 맞는 순간의 독자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생명 있는 원료로 만들어진 책은 저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빛을 발한다. 나의 첫 번째 에세책은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감흥으로 나를 채웠다. 내가 읽은 책은 스페인어판으로 아마도 많은 오류가 있겠지만 나는 이 책에서 넘치는 마력과 힘을 느꼈다. 그 책을 해세는 아직 젊은 시절에 바덴의 베레나호프 호텔에 살면서 썼다. 온 마음을 다해서 쓴 이 작품은 수년이 흐른 지금도 생명력이 넘치고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데미안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힘과 평정심을 담고자 했다. 데미안을 읽고 난 후 나는 내 고향의 거리를 몇 시간씩 걸으면서 내가 새로 태어났음을 느꼈으며 내가 어떤 징표 혹은 메시지의 전달자같이 느껴졌다. 해세는 나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작가나 시인 이상의 존재였다. 그의 작품이 지닌 마법은 지난날 오직 종교만이 파고들던 세계를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데 있다. 데미안 외에도 동방술래, 일기몸, 시타르타, 유리알 유희, 황야의 일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나에게 오래도록 깊은 감동을 남겼다. 데미안이라는 인물 자체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주인공인 싱클레어와 분리될 수 없는 까닭이다. 데미안은 싱클레어 자신, 그의 깊은 자기, 우리의 심연에 내지하는 일종의 원형적인 인물이다. 다시 말해 데미안은 불변하고 본래적인 자기로 해세는 그를 통해 인간 존재의 마법적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데미안은 어린 소년 싱클레어로 하여금 내면에 내지하는 본래적 존재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흔히 사춘기 시절에 겪게 되는 혼란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도 종종 인생에서 데미안같이 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존경과 경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데미안이 있다. 작품 결말에 야전병원에 침대에 누워있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나타나 키스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잘 들어 싱클레어. 내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내가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 내 자신 속에서 나를 찾도록 해. 이 말을 해세는 개인적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즉 전 유럽을 뒤덮은 전쟁 때문에 조국을 버리려 할 때 썼다. 해세 역시 데미안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만 했다. 이런 메시지가 책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마법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상징적 진실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은 당사자의 전 존재를 환하게 밝혀준다. 그것이 바로 수년 전에 내가 고향의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어떤 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음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아브락삭스. 삶에는 빛뿐 아니라 그림자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늘 빛과 높은 봉우리만을 향해 매진한다. 어린 시절부터 종교나 학교 교육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에 부합하는 가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현실 삶의 그림자는 무시되고 서구의 기독교는 삶의 그런 면을 설명해 줄 만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구의 젊은이들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빛과 그림자의 혼재에 대처하지 못한다. 그들은 절대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과 현존하는 실체를 이어줄 아무런 이음새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보편적인 상징들과 삶을 이어줄 연결고리가 끊긴 채로 분열이 발생한다. 하지만 동양, 특히 인도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자연에 뿌리를 둔 고대 문명은 다양한 신의 세계를 그대로 수용한다. 그래서 동양인은 빛과 그림자, 선과 악의 동시적 현존을 수용할 수 있다. 그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없고 신도 무력하며 악마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런 이해의 대가는 자연 자체에 대한 숭배이다. 그 결과 힌두인들은 서양인보다 덜 개인화되었다. 그들은 결코 자연을 넘어서는 존재가 아니며 집단 영혼의 일부일 뿐이다. 서양의 기독교인이 오늘날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개성을 잃지 않고 빛과 그림자, 신과 악마의 공존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화된 그리스도 이전의 기독교, 그리스도 이래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을 발견해야만 한다. 일찍이 공공연히 존재했고 지금 비록 우리 현대 문명에서는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기는 했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아틀란티스의 구세주가 그런 신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인 동시에 악마인 아브라삭스 역시 그런 신이다. 나는 아브라삭스라는 이름을 데미안에서 처음 알게 되었지만 사실 아주 어려서부터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안데스 산맥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해안의 파도를 일으키는 태평양의 헤아릴 길 없는 심해에서 나는 그의 존재를 느꼈다. 이그니스 파투스, 불길에 내재하는 천국과 지옥의 불꽃은 거품을 일으키는 파도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브라삭스는 그리스도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노시스파의 신이다. 아브라삭스는 아틀란티스의 그리스도와 비견될 수 있는데 아메리카의 원주민이나 칠레의 인디언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헤르만 헤세는 아브라삭스를 이렇게 말한다. 불을 들여다보고 구름을 바라보게. 예감이 떠오르고 자네 영혼 속에서 목소리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자신을 그 목소리에 맡기고 물어보지는 말게. 그것이 선생님이나 아버지 혹은 그 어떤 하느님의 마음에 들까 하고 묻지 말게. 그런 물음이 자신을 망치는 거야. 그러다가 길 위에 올라서고 화석이 되는 거야. 이봐, 싱클레어. 우리의 신은 아브라삭스야. 그는 신이면서 사탄이지. 그는 안에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가지고 있어. 아브라삭스는 자네의 생각에도 어떤 꿈에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게.
하지만 자네가 언젠가 나무랄 데 없는 정상인이 되면 그때는 아브라삭스가 자네를 떠나 그때는 그가 자네를 떠나서 그의 사상을 담아서 끓일 만한 새로운 그릇을 찾아간다네. 오늘날의 기독교인과 일반적인 서구 세계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선택은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보았던 어떤 묵시록적 재앙도 인간을 경시하여 우리 삶의 수준을 끝없이 하락시킨 동양의 비인간화의 길도 원치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가능성은 아마도 아브라삭스, 즉 우리가 외면과 내면 우리 안에 빛과 깊은 그림자를 우리의 영혼에 투사하는 것, 두세 개의 결합이 순수한 원형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에 있다. 이 순수한 원형은 우리 안에 내재한 마치 아틀란티스처럼 긴 세월 동안 우리 의식의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신의 진짜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삭스는 총체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선사.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다시 몬타놀라로 갔다. 인도에서 지필한 나에 져서 시바 여왕의 방문들을 가지고 갔다. 1961년 1월 22일 일요일이었다. 마을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전처럼 해세가 전에 살던 옛집부터 먼저 찾았다. 그 집에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가 눈에 무게 휘어져 있었다. 그런 다음에 해세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향해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다. 걷기가 쉽지 않았다. 자동차 소리가 들려와 나는 길 옆으로 비켜섰다. 가까이 온 차가 내 옆에 멈췄다. 설이 낀 차창 안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해세였다. 운전석에는 부인이 앉아 있었다. 나는 차를 탔고 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시내에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해세가 말했다. 거기에서 보여드릴 만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해세가 노이의 치리어 차이퉁 신문 한 장을 내밀었다. 일요 특별판에 실린 해세의 시였다. 이 시가 아마 오늘 나한테 하실 것 같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고 집에 당도했다. 낯익은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는데 해세는 2년 전에 비해 다소 수척해 보였다. 나는 신문을 받아들고 시를 읽었다. 치켜든 손가락. 사람들이 말하길 구지선사는 조용하고 부드럽고 너무도 겸손해서 말씀도 가르침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말이란 가상이기에 일체의 가상을 피하는데 그분은 전력했다. 제자, 수도승, 수련자들이 세상의 의미, 최고의 선에 관해서 고귀한 말과 영혼의 섬광에 빠져들 때도 그는 묵묵히 바라만 보았고 과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사람들이 와서 공허한 혹은 진지한 질문으로 이 경전의 의미에 관해, 부처의 이름에 관해, 깨달음에 관해,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관해 물어도 그는 여전히 침묵만을 지키면서 묵묵히 손가락 하나를 지켜들 뿐이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한 그의 손가락은 점점 더 진지하고 점점 더 위협적이 되었다. 그것은 가르치고 칭찬하고 벌 주면서 세상과 진실의 정곡을 겨냥했다. 그 후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분 손가락의 조용한 지켜들음을 이해하고 전율하며 깨우쳤다.
이 시를 다 읽은 후 나는 해세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었다. 한동안 우리는 조용히 눈 내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해세가 정적을 깨며 입을 열었다. 말이란 가면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말이 진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말은 오히려 진정한 의미를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환상 속에 살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통해서 죽음 후에 사람이 다시 우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삶의 저편에 무엇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만사 또한 올바르게 됩니다. 나에게 우주나 자연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 같은 것입니다. 자연을 인간의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어머니로 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연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다른 존재들이나 동물, 식물처럼 우리 역시 우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체의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페르소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물었다. 그것은 항상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서양 기독교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개인성이 동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르소나란 제가 보기에 사랑과 똑같이 기독교의 산물이고 사랑은 페르소나의 부차적인 산물입니다. 개인성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진정으로 열정적인 사랑 말입니다. 해세는 내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말을 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움, 적어도 개성화된 아름다움 개념 역시 페르소나의 산물입니다. 몸짓의 아름다움 또는 개인적 삶의 아름다움도 유럽의 거리나 광장, 성당의 아름다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연도 아름답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입니다. 동양의 사원이나 건축물을 보면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양의 사원이나 건축물도 아름답지만 그건 폭포나 숲의 아름다움처럼 완전히 비개인적인 방식의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아는 수아미 중에는 피렌체의 아름다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동양에는 없고 그곳에선 개인적인 것을 서양의 사랑 개념과 마찬가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서양인에게 페르소나의 개념은 병폐의 근원, 생존의 저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해세가 자신의 작품 시타르타에 관해서 했던 말, 특히 그 작품이 처음 출간되고 20년이 지나서 인도에서 출간되었다고 했던 말을 생각했다. 아직도 대다수 정통 힌두인들은 이 작품을 고대 동양의 지혜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성공적으로 재생산한 잘못된 작품으로 보고 있었다. 작품 시타르타는 개성화한 어느 영혼의 드라마로 주인공 시타르타의 인생 후반의 행동은 이성적 사고의 결과라는 것이다. 힌두인들의 정신세계가 아직도 베다와 바가바드 기타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현대 인도의 추상 화가들조차 라마야나를 재해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헤세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힌두교의 절대적인 힘입니다. 힌두교는 단 한 가지 길만을 따릅니다. 집중하고 분열에 맞섭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떠맞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유럽의 사상이 힌두어로 번역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힌두인들이 독서를 많이 못했다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마음속으로 서양을 변호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도 오늘날 서양이 패자이고 동양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동양보다 서양의 애정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동양에도 서양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미 사람으로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세가 구지선사처럼 손가락을 치켜들며 말했다. 말이란 가면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마침 헤세 부인이 들어와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권했다. 식당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한쪽 벽면에 헤세의 고향 칼프의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헤세의 친구였던 돌아가신 이 집 주인의 아내 보드모 부인이 와 있었다. 헤세가 점심이 힌두식이라고 말했다. 어렸을 때 칼프에서 우리는 일요일이면 카레 음식을 먹었습니다. 내 조부와 부친께서는 인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서 나는 크리슈나 신에 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티치노산 포도주로 헤세와 나는 함께 축배를 들었다. 한낮의 햇볕이 유리잔에다 반짝이면서 식탁보에다 형형색색의 빛을 수놓았다. 헤세는 테이블 저쪽 끝에 앉아 손에 잔을 든 채 명상에 잠긴 듯 보였다. 식탁보에 반사된 약한 빛이 그의 푸른 눈을 더 푸르게 보이도록 했다. 어떻게 이런 행운을 갖게 되었을까요? 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멀리서 온 제가 어떻게 선생님과 한 식탁에 앉게 되었을까요? 겨울 햇살에 감싸인 채 헤세는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 오신 손님들은 꼭 만나야 할 사람들 뿐입니다. 비밀클럽 회원들이지요. 나는 그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상징의 깊은 세계에서 우러난 말임을 느꼈다. 나는 전에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말했듯이 나의 방랑과 여행이 헤세를 통해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느꼈다. 나는 침묵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구지선사가 다시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융과의 만남. 1961년 1월 23일 나는 다시 융 박사를 만나러 갔고 그의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박사는 자신의 책들과 예술 작품들에 에워싸여 있었다. 늘 그렇듯 손에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이것은 스위스의 발명품입니다. 그가 말했다. 물통이 달려 있어요. 후카 같은 것이군요. 내가 말했다. 융은 미소를 지었고 나는 인도를 떠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주역으로 점을 쳐봤는데 그렇게 하라고 괴가 나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가 충고했다. 그 책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정신과 세계 사이에는 확실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힘들 경우
저는 환자에게 천궁도를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만든 천궁도는 항상 만든 사람의 기질과 유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세계와 정신사의 유사성은 아주 강해서 3차원적 시간의 발명과 아이디어는 정신의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꿈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2차 세계대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포탄이 항상 그들의 꿈에 나타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예감하긴 했지만 그 당시는 꿈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41개의 꿈을 분석했는데 그 꿈들은 중병이나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융 박사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평소와 같이 그는 생기 넘치고 활력이 가득했다. 그의 눈길은 유머러스하면서도 동시에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가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는 요점을 말할 때면 강조하기에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긴장을 풀면서 다시 의자에 기대며 진자처럼 움직였다. 나는 인도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시간을 상키아 철학자들이 링가 샤리라라고 부르는 것 또는 신지학자가 영체라고 부르는 것의 존재를 조사하려고 노력했다. 이 경험들에 대해 편지로 융 박사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 꿈에서 내 안에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별도의 몸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올더스 헉슬러가 델리와 왔을 때 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D.H. 로런스가 임종할 때 곁에 있었는데 그것이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로런스는 마치 방구석에 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자기 몸에서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헉슬러에게 말했다고 한다. 나 역시 이런 이상한 체험에 대해 달라이 라마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언젠가 그에게 영체의 자발적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명상 중에 가능합니다. 경전은 이 과정의 3가지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집중, 둘째는 정신의 분리입니다. 정신은 자아를 인지할 때 자아의 한 부분이며 동시에 그 부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셋째는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의 부분이 아닌 상태 혹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에 침투당한 상태입니다. 나는 융 박사에게 이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대답은 이랬다. 이 모든 체험들은 주관적인 것으로 집단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것들은 집단 무의식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가 샤리라의 가능성을 가설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매들이 먼 거리에 있는 대상들을 움직이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구스타프 마이링크를 아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의 책에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의 작품들은 읽었고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작품 녹색 얼굴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체험을 했는데 박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주 어릴 적 저는 보통 밤이면 제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 기분은 항상 진동을 동반했는데 제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몸을 쭉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 진동은 매번 강도가 달랐지만 너무 강력해져서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이 기억납니다. 그때 진동이 거의 견딜 수 없게 되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대하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명령이라도 받은 듯이 저는 대하에 담긴 이상한 액체에 손을 넣어 그것을 몸 전체에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진동이 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더 이상 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사실 평범한 지각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으로 다시 돌아와 침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현실의 이 강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그와 유사한 현상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융 박사는 이렇게 추측했다. 제가 말했듯이 그런 것들은 모두 주관적인 체험이고 집단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꿈이거나 그저 집단 무의식의 발현일 겁니다. 나는 융 박사의 대답에 실망했다. 그는 이 비밀들을 꿰뚫어 볼 능력이 없는 것 같았다. 그 슬픈 순간에 그의 모든 연구는 옛 진리들을 설명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달라이 라마에게도 비슷하게 실망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나의 현상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해주지 않았고 옛날 교리에 의존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전을 인용했다. 아마 교회 수장이 종교재판소 임원들 앞에서 그렇듯 달라이 라마도 자신을 드러내기 두려웠던 것 같았다. 조직화된 종교교리에 기반을 둔 조직체나 과학적 심리학 학파들에게 있어 책임을 떠맡는 것은 늘 어려운 과제이다. 융이 순전히 주관적이라고 했던 내 개인적 체험에 대해 어떤 지도나 설명을 듣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내 직감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융이 일찍이 그랬듯이 오직 혼자서 칼라리를 위태롭게 걸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환자가 아닌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융이 말했다. 저는 헤르만 헤세도 만났습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꽤 오래 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옳은 길이란 단순히 자연과 일치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융이 대답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고 그런 뒤에는 이미 얻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채식 호랑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호랑이가 아니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인간도 똑같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인도에서 찾을 수 있고 가장 나쁜 예는 러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대단한 조직을 가진 국가입니다. 하지만 농업 실패에서 분명히 보았듯 그 조직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인간이 진정 무엇인지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을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대상으로만 취급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농업 이론을 고안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론을 세우고 이론이나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주 귀족적이고 품위 있는 노부인을 만났었는데 세련미의 가장 아름다운 관념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술에 취하는 꿈을 꾸곤 했는데 그 꿈에서 엉망이 되도록 취했답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이어야만 하고 자신만의 개체성, 즉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한가운데 있는 개인성의 중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지침을 향해 매진해야 합니다.
자연이 우리를 인도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점으로 말입니다. 오직 그 지점에서부터만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융 박사는 말을 멈추었다. 잠시 뒤에 내가 말했다. 힌두인들은 타인의 다르마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다르마 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윤 교수님, 내가 물었다. 박사님의 시스템이 서양 밖에서도 기능한다고 믿으십니까? 정신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는 신경증 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버마나 인도네시아, 태국이나 중국에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서양적, 기독교적 의미에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처음 로카르노에서 만났을 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르소나는 기독교가 북유럽 사람들에게 모든 억제와 통제할 수 없는 추진력으로 갑자기 들이닥쳐 생긴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융이 조용히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그리고 특히 개인성 개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산주의 같은 집단체제와 불교와 같은 종교 시스템이 동양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진 것은 바로 이러한 개인성의 결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시간은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 무척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창 너머로 오후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박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자리를 뜨기 전에 하나 더 말하고 싶었다. 얼마 전 해세와 점심을 같이 할 때 저는 그와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행운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만나야 할 손님들만 그곳에 오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는 비밀 클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융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정신은 정신을 끌어들입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들만 만납니다. 우리는 무의식에 의해 지시를 받는데 무의식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융이 그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무의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마이링크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일 성모 마리아가 무의식 안에 있다면 무의식은 성모 마리아다. 융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언젠가 기차를 탔는데 어떤 장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 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허무맹랑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꿈을 듣고 난 뒤에 저는 그 꿈들 중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성인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군은 놀라서 제가 마녀라도 되는 듯 아니면 적어도 투시력을 갖기라도 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을 알려주고 지시하는 것은 무의식이었습니다. 장군은 무의식적으로 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제 곁에 앉았던 것입니다. 융은 미소를 지었고 먼 빛이 그의 눈에 어렸다. 같은 방식으로 저는 당신의 삶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융은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늦은 오후의 그늘 속에서 그의 몸이 자라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브락삭스의 화신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오한이 들더니 이 강력한 존재로부터 울려오는 아득한 목소리가 태고의 메아리처럼 주변을 에워싸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두 거장의 가르침, 해세와 융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